그래서 그렇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9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298페이지 부가징수 있죠? 자, 취득세 세금 계산했어요. 계산된 세금을 이제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징수 방법에 관한 건데, 그 신고 납부한다고 했죠, 원칙?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고, 그 아래 이제 보통 징수가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니까, 자,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주도 총론에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자,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죠.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 뭐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금이 아니고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불성실 신고하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배운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다시 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산출세액 구해서 여기다가 가산세를 합해요.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납부 기한 내에 만약에 또 세금을 만약에 미납부했다. 자,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원칙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요. 근데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세무자가 생계산에서 언제까지 계산된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그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298페이지 신고 납부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신고기한 내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 신고기한은 우리가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신고기한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60일에다가 여러분이 60일에다가 취득일부터 원칙 60일 돼 있잖아요. 그럼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 그래서 돼지꼬리 땡냐 하셔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증여 포함이에요. 증여 포함.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는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 자, 그래서 취득일부터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이나 이런 데서 이걸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그 개념을 이해하고 오시면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6개월입니다. 쭉 밑줄이요. 단 납세자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살고 있었는데 부고 듣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상속 개실이 뭐냐면 상속 개실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상속인. 자,
재산을 남겨놓고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은 개시가 됩니다.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한 날을. 이 상속 개시일이 2016년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정확히 날짜로 얘기해 보세요. 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정확히 9월 말이 아니라 정확히 날짜를 찍어서 얘기해 보시죠. 언제? 9월 30일. 맞습니까? 네, 자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9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요. 3월 31일이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야? 6개월 내. 자, 그러니까 9월 달은 31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로 하니까 그 달의 말일. 그래서 9월 30일을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험에서 25회 시험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가로놓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가로놓기 몇 개월? 6개월. 이런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OX요. X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아셨죠? 정확히 알아두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시간 더 걸리니까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취득세형 물건 취득하고서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자, 원칙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언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인이 그러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요.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게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자,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것도 당연히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러분 밑줄인데요. 3번이라고 써요. 제가 4번. 3번은 지금 시간 쓰지 말고 건너뛰고 4번이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밑줄을 거놓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고서 이제 좀 보면은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어떤 수강생들은 아니 취득세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근데 다만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다만 보세요. 예,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럴 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따가 등록면허세 할 때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냈던. 근데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에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죠? 예. 자,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도 옛날에 냈고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냈었어요. 예전에. 또 매매로 뭘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도 내고 또 그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또 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냥 한 번에 하면 좋지.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세도 신고하고. 그래서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눴을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이거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요. 자,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취득세로 통합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매매로 인한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2%였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일반적으로 2%였어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 아까 배웠어요? 농지를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3%. 농지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지금 일반적으로 4%를 내요. 그러면 이 4%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실무에 가는 제자분들 꼭 저한테 뭐 물어볼 때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 자산이
부동산 같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요, 여러분. 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요. 지자체, 특광도에 취득세를 우리가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가야 돼요. 취득세 안 내고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등록관서에 오면 등기 등록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취득한 날 등기를 하든 60일 되는 날 등기를 하든 요 취득일부터 60일 요 기한 내에 신고 기한 내에 아무 때나 만약에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우는데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 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자체에. 자,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자, 요 취득세 신고 기한 요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아무튼 등록관서에 가기 전에 즉 접수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거기 4번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내고 등록관서에 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얘기까지 여러분 꼭 반드시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기초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내용을 읽어보니까 취득세 납세문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징수한다. 저를 보세요. 취득세 신고납부 우리가 지금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능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이제 다시 산출세액 계산해서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의소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취득세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네, 금방.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뒤늦게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지금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가산세만 한번 봅니다. 신고납부를 했었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제재가 따르는데 이 가산세를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가산세를 여기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는 뭐 26회 시험에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합격자 모임에 제가 지금 다니면서 어제 어떤 한 곳은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맨 마지막 순서로 그 프리허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합격생들을 쫙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랑 저희들 교수진 이렇게 있고요. 합격자분들이 쫙 이렇게 둘러서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가요.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저 악수했어요. 저 받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악수하면서 포옹도 하고 이렇게 프리허그 포옹하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포옹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적이면은 아예 연세가 많는 여성 수강생분이라든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아주기도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껄쩍지근하면 그냥 악수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리허그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수강생 그렇게 그 음악이 이제 쫙 깔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수강생들이 어떤 수강생들이 갑자기 있죠.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흘린 이유는 딴 거 없을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자기 지난 날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여성 수강생들인데 그 수강생들하고 악수하거나 이렇게 포옹하면서 나도 그냥 콧날이 찡해지면서 그냥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냥 눈물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합격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 한편에서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굉장히 분노를 삼키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수강생이 제 강의하는 학원으로 이렇게 몇몇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년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동안 고맙다고 하면서 내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인사 겸좀 떨어졌는데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이죠. 자, 아니 보면 사람분들이 수강생들이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합격해서 합격하기 전에는 온갖 말을 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고맙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카페라도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이 안 돼요. 학원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합격해도 고맙다고 이렇게 막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 보내거나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업 중에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중간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가 오늘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수업 좀 듣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듣다가 이제 중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아니면 쉬는 시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수업 한참 듣다가 그냥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아니면 갑자기 여기서 뭐가 있으니까 그냥 짐 싸갖고 그냥 가버려요.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두루룩 저 의자 밀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 미리 저희들이 갑자기 딱 나가면 뭐 저는 뭐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얘기 들어보면 저 강의하신 저희들 동료분들 중에서는 딱 나가면은 가슴이 철렁내는데요. 저 사람이 강의 듣기 싫어가지고 내 강의 듣기 싫어 나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것도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은데 합격하고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많지 않은데 떨어졌는데도 찾아와 오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들이 일단에 수강생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고서요, 자기는 합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합격한 줄 알고 한 문제 차이론가 합격한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있었는데 수강생이 이번에 합격자 발표 나고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막 열받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다시 문제 개수를 아무리 세워도 자기는 합격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래요. 오시라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답안지를 직접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무함기님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한번 와보세요. 직접 보세요 답안지를.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씨 열받아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내주더래요. 딱 내주는데. 딱 보는 순간 어느 직원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려주는데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대요. 왜 그랬냐면 여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문제를 비워놨었대요. 한 문제를 비워놓고 마지막까지 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한 문제를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4번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맨날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34번을 체크해야 된다는 게 35번에 이미 체크가 마킹이 돼 있었는데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이걸 못 보고 그냥 녹이나 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체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요 한 문제 여기다 체크했어야 했는데 한 문제 떨어졌죠 벌써? 한 문제 틀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맞췄는데 여기다 또 중복 체크하는 바람에 떨어졌죠?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남아서 합격했었는데 두 문제 차이로가 벌써 틀리니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 울먹울먹 하면서 자기가 전날 밤에는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그날 이제 합격자 발표 난 날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낮에 찾아와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진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어떻든 간에 그것도 떨어지려니까 공부는 시험은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운명이고 운이다. 어쩔 수 없고 일단 뭐 속상하겠지만 좀 너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추스려야 되니까 좀 쉬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막 괴롭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차라리 공부를 해라. 차라리 12월 달부터 나와. 그래서 나와서 차라리 강의를 들어 그냥. 그러면은 그 강의 듣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강의 들으면서 옆 사람을 봐. 옆 사람을 보면 27에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초롱초롱.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미안해지잖아. 아유, 이분들 참 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끼면서 차라리 다시 입문과정 강의를 기초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은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2월 달부터 나와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몇 문제 안 차이나게 떨어졌는데 특히 이 수강생은 진짜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제가 커피 같은 것도 심지어 얘기했고 우리 에듀프로 합격생 우리 이제 합격 수기 쓴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까이 때 되면은 다른 교수님들은 진도하기 바쁘지만 제가 세법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는 아니겠거니 생각해가지고 소홀히 듣다가 꼭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도 그렇고 전국에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 이런 억울한 일이 나한테 안 생길 수도 있죠. 안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응시하시면서 항상 실전처럼 이런 것을 연습하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간에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걸 모아서 우리 진도를 계속 보는데
가산세에 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기 가산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딴 얘기 갔네. 갑자기 여기 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수강생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납세문서 신고납부 우리가 지금 배운 신고기한데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불성실했다 가산세 요걸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산세는요 보세요.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라는 것과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라는 것과 일반 가산세와 그 다음에 중가산세로 나눠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총론할 때 살짝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와 중가산세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일반 가산세와 중가산세로 제목을 붙인 거고 용어를 쓴 거고 법령 시험에서는 일반 가산세, 중과산세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중과산세는 몰라도 뭐 일반 가산, 중과산세 이렇게 구별해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취득세 우리가 금방 배운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정도일 때 이 가산세는요. 여기 보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를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 그럼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자 여기 봅니다. 일단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그 다음에 20%, 또 10%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산세가. 아주 예전에는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자 내가 사기치거나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를 못했던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던 구별 없이 무조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2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 그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이, 적극적인 자기가 사기치거나 이거 방법 서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거든, 그냥 신고하지 않은 거든, 이런 거 구별 없이 무조건 20%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 가산세는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 20%, 10% 나눠져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뭔지는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이럴 때는 40% 가산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그런 말 없이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자, 단순 무신고의 경우는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순 무신고의 경우는 20%예요. 그 다음에 10%는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취득세. 자, 여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가산세율을 딱 적용합니다. 신고불성 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여기 보세요.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요.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미달납부. 자, 미달납부 적게 납부하거나 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이런 그 금액에다가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요 금액에다가 만분의 3, 0.03%율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미납 일수를 곱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취득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순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에 20%니까 자,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 가산세 얼마요? 얼마? 20만 원의 가산세가 신고불성 가산세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면 자, 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0.03%율을 적용하고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일이니까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신고납부했다. 미납 일수 10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납부불성시간세는 100만 원에 0.03%니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예? 다시 100만 원에 10%,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0만 원에 10%는 얼마냐고. 10만 원. 자, 100만 원에 1%는 얼마예요? 만 원. 0.1%면 얼마예요? 1,000원. 아, 이런 것도 안 되지, 우리가. 100만 원에 0.01%면 얼마예요? 100원. 0.03%니까 얼마? 300원. 하루에 산수익이 100만 원일 때 납부불성시간세는 하루에 300원씩 붙어요. 자, 여기다가 미납일수, 자, 10일이니까 얼마예요? 10일이니까 3,0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됩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자, 만약에 산수익이 100만 원인데 신고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되는 때,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10일이 되는 때 신고납부를 했다. 그러면 자,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만 원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만 원에다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3,000원에서 토탈에서 얼마? 20만 3,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이것을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납부, 미달납부한 그 금액에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이 가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자,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성시간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3%로 납부불성시간세가 가산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게 가산세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에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중가산세. 우리 교재는 지금 없어요. 인문과정에서 없는데 기본수에는 나올 거예요. 일단 중가산세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가산세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취득하고 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자, 뭐까지 하냐면 매각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아예 조세 포탈로 작정했죠? 예. 자, 그랬을 때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깁니다. 자, 법령에서는 시험에서 중가산세란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중가산세란 말이 안 나오고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이러면 우리가 뭘 매각까지 했다. 그럼 뭐예요? 중가산세.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중가산세인데 자, 이거 봅니다. 어떻게 중가산세 적용되느냐? 자, 산출세, 취득세 산출세액에 요거요. 자, 80%, 100분의 80%가 가산됩니다. 100만 원이면 산수익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25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정답 주문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매각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매각해서 그냥 신고만 하지 않으면 신고불소득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중가산세라는 거. 자, 요걸 누가 많이 하느냐? 공인중개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저한테 배우는 수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강의를 배웠습니다. 합격을 해서 나가셨습니다. 실무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느 지역 특정 어느 지방 소도시 같은 데는 거기 중개사 사무실이 쫙 몰려있는 지역 있잖아요. 한 10군데가 아파트 단지에 쫙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 문이나 그냥 문을 덜컹 열고 사무실 들어가 보면 최소한 5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제 제자가 옳고 웬일이세요 교수님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는데 제가 새길로 좀 고속도로 막혀서 새길로 가려고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가다가 이쪽에 옛날에 누가 저 사무실을 한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긴 것 같기도 한데 긴가민가하면서 차 막히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거기 한번 차 마시고 가려고 잠깐 들렸다 거기 사세워놓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배운 제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왔다고 반기면서 전화통 돌리니까 벌써 그 주변에 있었던 한 5명 정도 중개사들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래서 같이 차 마시면서 우연치 않게 또 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분들이 깔려있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 수많은 분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개 수수료 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자기가 작은 거든 큰 거든 좋은 물건 나오면 자기가 금매물 돈 될 만한 거 나오면 잡았다가 프리만 받고 넘기거나 이렇게 잡아서 그걸 팔고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버는 조금씩 투자하죠. 조금씩 투자하죠. 예전에는 그냥 뭐 대출을 엄청 많이 해주니까 대출을 계약금만 있어도 그냥 대출을 막 그 집값에 거의 뭐 한 70%까지 막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집 사가지고 계약금 걸고 사서 갖고 있다가 팔고 잡아놓은 사이에 뭐 한두 달 사이에 집값이 뭐 올라가거나 땅값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개 수수료만 갖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부동산 화랑기에 있잖아요. 특히 막 90년대,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 하면서 어디 가면은 막 묻지마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막 서울에서 막 돈 보내고서 뭐 땅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지도상으로만 어디에 땅 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와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을 정도였는데 그런 화랑기에도 어떤 제자분 사무실에 가보면 교수님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부동산 경기가. 아유 사무실이 굉장히 어렵대.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돈 엄청 버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또 힘든 과정에서도 어떤 제자분은 교수님 그냥 힘들어도 어떤 주부수강생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어떤 곳에 갔더니 힘들어도 그냥 제가 열심히 뛰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평균해서 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그냥 평균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300~400은 갖고 가요 집에 뭐 이런 주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부가 한 달에 30억 갖고 가면은 솔직히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이가 40대, 50대 되신 분들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잘 써주지도 않아. 그리고 가봤자 여러분들이 저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니까 자기가 사장이다. 자기가 하는 곳은 특히 대표니까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간에 돈을 벌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법을 또 괜히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닌가 보네. 보세요. 하여튼 잘 보세요. 이거 좋은 물건이 나왔다.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합니다. 다만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걸렸다 그러면 상수익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산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납세물 세금 계산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인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기한을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으로 몇일래?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자 그런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이게 취득세상 물건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지자체에 내고 가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자, 근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세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합해가지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가 되는데 그 가산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루만 신고기한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의 가산세율은 40, 20, 10% 정도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하여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프로? 20%. 단순 무신고.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했죠? 그런 경우는 그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과소신고분세, 과소신고한 금액에 자, 몇 프로요? 10% 가산세가 정도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이건 딱 깔아놓는 거고 신고기간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이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0.03% 정도되고 또 취득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요.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8페이지 보통징수 기한후 신고라는 건 나중에 배우고 가산세 우리 교재는 일반 가산세만 나와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단순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무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개다가 0.03%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하는데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1일 얼마? 0.03%일로 가산된다.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을 보세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지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거 서류를 비치하고 작성하고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 등의 작성, 비치 의무,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 정도되느냐? 100분의 100분의 얼마예요?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5회 시험 때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부과한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부과한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부과하고, 자, 그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몇 프로 정도 된다? 10%라는 거.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그 부가세를 함께 내야 되는데,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는 이번 순환은 이거만 알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가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이거만 알면 돼요. 얼마의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일이고, 취득세, 독립세로 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부가세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게 부가세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납세무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어떤 건지를 꼭 알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 성격,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무자,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절차, 징수 방법, 즉 신고 납부한다는 거, 가산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등록 면허세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놓고 제 설명을 또 쭉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자유롭게 스트레칭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 목 운동도 하시고. 자, 허리도 한번 돌리고 기지개도 한번 켜고 자유롭게 스트레칭을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롭게 하시고,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어떤 종갓집에 며느리가 있죠. 종갓집의 며느리가 몇 대 독자예요. 그 애를 못 낳았어요. 종갓집인데 몇 대 독자인데 그 신랑이 몇 대 독자죠.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오랫동안 못 낳다가 겨우 애를 낳았어요. 그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 애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갓난아기일 때인데요.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자기가 그 애 젖먹이거나 뭐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깐 비우고서 자리만 비우면 어느 사이에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있죠. 당신의 그 종갓집의 그 시어머니가 그 애기한테 당신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막 미치고 팔당 뛸러 그러시죠? 그런데 그 말 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종갓집 며느리다 보니까 또 그 어머니가 어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신랑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나만 자리만 비우면 이렇게 당신 젖을 물리고 애한테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신랑은요, 종갓집 장손이 이 신랑은 어머니가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못 들은 척하고 묵묵부답해요. 못 들은 척하고 자꾸.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그런 고민하는 상담하는 코너가 있죠. 거기다가 글을 올려서 이런 사연을 쫙 길게 올렸어요. 사연을 장하게.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거기에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렇게. 자, 그죠? 애가 저 할머니 건 안 먹을 거 아니야, 맛이 없다고. 자, 그래서 그런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 봅니다. 힘내시고.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된 세금입니다. 2011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한 문제 출제되는데 이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고 또 내용이 어렵다 문제가 그러면 제가 강의 안 해버립니다. 공부는 시험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문제 그 부분을 제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죠? 한 문제 틀려도 우리가 뭐 합격한 지장 없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자 공부할 양이 적고요. 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지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지만 문제도 출제되는 문제도 쉽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끼는 세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맞히는 한 문제 맞히는 그런 자 세목입니다. 여러분 아까 한 문제 때문에 아까 한 문제 때문에 분노를 삼키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합격한 줄 알고 한 달 동안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강생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자기는 합격한 줄 알고 점수 많이 합격한 친구들한테 야 그렇게 점수 많이 남게 합격하면 뭐해, 나처럼 합격해야지 하면서 막 하고 합격한 줄 한 달 동안 막 술 먹고 기쁨에 나 합격했다고 주변에 다 합격했다고 가족들이라든가 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합격했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합격한 줄 알고 딱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혹시 잘못했나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그 산업관리공단 그거
저 큐넷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불합격.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갔더니 아까 같은 그런 사연이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등록면허서 생각해보세요.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수강생이 그래도 세법은 13개인가 맞췄어요. 13개인가 세법을 맞췄는데 그 수강생이 조금 더 세법을 그 세법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이없이 이렇게 문제 잘못 읽어 틀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수강생이 그날 틀리려고 했겠지. 세법 만약에 다른 사람처럼 14문제 맞췄으면 13개 중에서 14문제 맞췄으면 또 한 문제 차이로 또 딱 점으로 합격했을 거야, 이 수강생. 아이고 참. 틀린 문제를 보니까 세법도 틀린 문제를 보니까 자기 말로도 너무 어이없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끼는 세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항상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상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취득세 내용인가 등록면허세 내용인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정리해야지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문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옛날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항상 비교해서 하는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세금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지 과세 대상이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느냐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근데 납세의무자는 알아야 돼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 구하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납세 절차. 그 신고 납부 하는데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취득세가 되면 이건 쉬워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내용들을 한 문제 출제될 때 골고루 섞어가지고 종합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섞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요 내용들을 취득세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한 문제 우리가 무난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자, 거기 299페이지 총론해 보니까 의요. 등록면허세는 뭐냐? 등록면허세는 한번 이 의의를 제가 읽어볼게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등록 또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줄 글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2011년도에 신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저를 보세요.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등록할 때 냈던.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록했던 내용은 취득세랑 아까 통합됐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거기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러니까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무슨 설정 등기, 또 변경 등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한다,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한다, 그런 변경 등기, 또 소멸이요, 말소 등기와 같은 그런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한다. 그랬을 때 다시 여기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이 등록세 내용은요.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하고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면허세 이 내용을 통합해서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란 세금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여기 보세요. 결론. 우리가 배우는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분 등록면허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금방 얘기했듯이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라고 그랬어요. 등록세 일부 내용이 와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은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에서 흔히 등록면허세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때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면허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얘기했느냐?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를 의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등록면허세, 앞으로도 얘기할 등록면허세, 제가 등록면허세 그러면 의뢰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을 우리가 시험으로 배웁니다.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과세권자를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도구, 부도가 과세주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 아니고,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자치, 구가 과세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 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그 명의자가 등록을 하는 자, 등기 명의자, 외관상 권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밑줄은 쫙 그어놓고 그 다음에 자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한 자라는 것은 명의자를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명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구가 과세주체인데 어떤 성격의 주체냐, 이 성격에 대해서요, 우리 여기 지금 입문과정에서 교재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성격, 중요한 성격, 다른 세목과 비교되는 중요한 성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이 표현이 없지만 자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형식주의 과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여기 봅니다. 우리 자 실질 과세 원칙 하면서 제가 살짝 설명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니까 얘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가출 때 과세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가출 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1월 달에 또 배울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도 이런 세금이에요. 등기등록 관소에 갈 때요. 등기등록 관소에 가기 전에 일단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 돼요. 만약에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을 안 갖고 오면 등기등록 해준다는 분도 안 해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제가 어떤 학원에 가면은 그 학원 옆에 한식 뷔페가 있어요. 그 한식 뷔페는 일단 자 들어갈 때 제가 한식 뷔페를 왜 좋아하냐면 아유 뭐 오늘은 뭐 먹을까 점심 아유 난 그거 물어보는 게 제일 고역이더라고. 뭐 먹을까요? 뭐 오늘 뭐 시켜드릴까요? 아유 뭘 먹어야 되지? 그냥 고민돼. 자 그냥 차라리 근데 한식 뷔페 가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냥 대충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다가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애용하는데 거긴 딱 들어갈 때 일단 요금을 선불제로 내야 돼요. 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쫙 깔려 있죠. 밥도 반찬이 그럼 제가 하나씩 이제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즐겨 먹는데 제가 하루는 보세요. 밥값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밥이 없어요. 밥집에서 한식 뷔페에서 제일 중요한 밥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밥이 없네요. 그랬더니 밥이 없어요. 깜빡했네. 그 밥 다시 하려면 한 30분에서 1시간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반찬만 먹으면서 밥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자 미리 낸 밥을 못 먹었으니까 미리 낸 밥값을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이 없는데 밥을 못 먹었는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아야지.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또 봅니다.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자산에 대해서요. 자 등기 됐어요. 을명의로 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애초에 민법에서 배워요. 얘네들 사이 계약에 애초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입니다.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 돌려줄 것이냐 안 돌릴 것이냐.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답이 엇갈립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어요. 근데 등기가 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가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따져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 없어 이거 헷갈려요 사람들이.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 등기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등기만 제대로 절차만 정당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얘가 등기하는 실질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지고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교재를 오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그 등기 명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상의 권리자란 말은 외관상 권리자니까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관상 권리자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를 잠시 쉬었다가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다시 한번 제가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